옳게 정신 못 차려?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빨리 못하냐고. 짝. 신우이의 손이 아내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빨리 좀 하지 그랬어. 언젠가 한 대 맞을 줄 알았지. 으이구. 그날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6시 준택네 식당은 퇴근길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붐볐습니다. 테이블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에서는 박선영이 쉴 새 없이 프라이팬을 흔들며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4번 테이블 김치찌개 하나, 제육 둘이요. 종업원이 다급하게 주문을 외치자 선영은 익숙하지만 분주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뜨거운 불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옳게, 당장 나와봐. 홀에서 신우이 강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애써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불을 잠시 줄였습니다. 준이야, 나 지금 주문 밀려서 정신없어. 무슨 일인데 그래? 선영이 주방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손님들이 음식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난리잖아. 빨리 안 나와? 준이가 다짜고짜 선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마침 뜨거운 국자를 들고 있던 선영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아, 조심해. 이거 뜨거워. 쏟을 뻔했잖아. 선영이 팔을 빼려 했지만 준이는 더욱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끄럽고 손님들 앞에서 사과부터 해. 음식이 늦어서 죄송하다고 빨리빨리 하겠다고. 준이는 기어코 선영을 홀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식사 중이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저기요.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나와서 망신을 줘요? 나이 지긋한 남자 손님이 준이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손님은 빠지세요.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고요. 준이가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준이야, 지금 주문이 15개나 밀렸다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서빙이라도 좀 거들어. 선영이 모욕감을 참으며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이의 손이 매섭게 날아왔습니다. 짝! 귀가 먹먹할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이가 선영의 왼쪽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질 뻔하다가 간신히 옆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저건 아니지. 손님들 다 보는데. 손님들은 눈앞의 광경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불쾌한 듯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치욕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불타는 듯 얼얼한 뺨을 감쌌습니다. 고개가 절로 남편이 있는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강준택이 카운터에 비스듬히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준택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나 좀 도와줘요라는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 아이고, 참. 바쁜 시간에 왜들 이래. 장사해야지, 장사. 준택은 그 상황이 뭐가 그리 재밌는지 비위 맞추듯 해실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선영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예요? 에이, 재수 없어. 갑시다. 이런 데서 밥 먹기 싫어.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손님들. 음식 다 나왔는데 드시고 가셔야죠. 준이가 뒤늦게 당황하며 손님들을 붙잡았습니다. 됐어요. 이런 꼴 보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기분 더러워서 못 먹겠네. 먹던 음식을 그대로 남기고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올케 때문에 장사 다 망쳤네. 재수없게. 준이가 선영을 노려보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홀로 돌아가 남은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선영은 터질 듯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가린 채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스불 앞에 서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썰려고 했지만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칼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러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시끄럽던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준택과 시어머니 그리고 준이는 계산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축축하고 더러워진 홀에는 어김없이 선영 혼자 남았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문지르는 동안 지난 30년의 억울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 꽃 같던 봄날에 처음 이 집에 시집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준택은 번지르르한 얼굴과 귓가를 녹이는 달콤한 말로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도장을 찍자마자 준택은 무섭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풀밭이야, 풀밭. 오늘 내 친구들 오니까 꼴리지 않게 제대로 된 걸로 쫙 좀 차려봐. 매일같이 이어지는 불평과 타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새벽 5시부터 선영을 깨워 아침 진지 준비를 시켰고 하루 종일 부엌대기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 할 거 아냐.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구박과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누이 준이는 아예 선영을 자기 집 하녀 취급했습니다. 올케, 나 배고파. 맛있는 거 좀 빨리 만들어줘. 우리 오빠가 사장이지 올케가 사장이야? 올케는 그냥 우리 오빠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고. 선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직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가르쳐준 요리 솜씨 하나로 식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누구보다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자 준택은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으스댔습니다. 이거 다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사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뭐. 여자가 뭘 알겠어? 이 가게는 다 내가 지휘하는 거라고. 손님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치는 준택을 보며 선영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박선영, 내일 아침 장 보는 거 잊지 말랬지. 생선 신선한 걸로 똑바로 사와. 안방에서 TV를 보던 준택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아내가 홀로 이 늦은 시간까지 청소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쯧쯧,
며느리가 또 뭘 단단히 잘못했나 보네. 우리 준이가 화낼 만했겠지. 선영은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날카로운 칼에 베인 자국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매일 찬물에 해지고 독한 세제에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관절은 툭툭 굵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손으로 하루에 수백 그릇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구이, 수십 가지의 나물 반찬까지. 하지만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만든 음식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가스레인지 앞에 멍하니 서서 빈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끼니 한 번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선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까지 남편의 요란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보고 싶어요. 선영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사진 옆에는 손때 묻은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손수 적어주신 요리 비법 노트였습니다. 선영아, 잊지 마.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기는 거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야. 귓가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그 비법 노트를 부서져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선영은 어김없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 음식 맛의 기본이 되는 사골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고사리를 볶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손놀림은 지난 30년간 그랬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식구들이 하나둘 어슬렁거리며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만하게 자리에 앉고 준택이 밤새 뭘 했는지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준이도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뭐야.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준택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대뜸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며느리가 정신이 딴 데 가 있나 보네. 준이한테 한 소리 들은 게 며칠 전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지.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옳게. 이것 좀 봐. 계란말이가 다 탔잖아. 이것도 상에 낼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준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영은 먹고 있던 수저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딜 가? 밥 먹다 말고. 준택이 귀찮다는 듯 물었지만 선영은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든 채 거실로 나온 선영은 준택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준택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택이 깜짝 놀라 얼굴을 가리며 흩어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준택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떨렸고 시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지금 미친 게야? 아침상 앞에서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준택은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아무렇게나 구겨버렸습니다. 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네가 날 떠나서 가진 것도 쥐뿔 없는 게 어디 가서 살겠다고? 선영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런 준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 식당도 이 집도 전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 나 없으면 당신은 단 한 달도 못 버티고 알거지가 될 거야. 뭐, 알거지는 너지. 현실을 봐. 준택이 기가 막힌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식당을 악착같이 굴린 건 나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음식 만들고 손님 받고 밤늦게 장부 정리까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카운터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돈 받은 것밖에 더 했냐고.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식당인데 아내가 되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유세야.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선영은 더 이상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캐리어를 끌고 묵묵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그때 아들 준수가 다급하게 2층에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랑 싸운 거야? 정말 짐 싸서 나가는 거야? 준수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선영은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지. 곧 시험 기간이잖아. 엄마가 연락할게. 선영은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 박선영.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장 그 가방 내려놓지 못해? 시어머니가 뒤에서 악을 썼습니다. 옳게. 지금 이 문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아. 명심해. 준이도 발악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영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정말로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식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감히 집을 나가? 당장 머리채라도 잡아서 끌고 와. 어머니, 그 여자 빈털터리로 나갔는데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돈 떨어지면 제 발로 질질 울면서 기어들어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준택은 뭐가 그리 자신만만한지 실실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식당은 어떡할 거냐? 오늘부터 당장 장사를 해야 하는데 주방은 누가 보냐고. 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다 하면 되지. 그 여자 하던 거 별거 아니야. 준택은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방에 들어선 준택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육수가 어디 있더라? 준택이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매일 새벽 4시부터 정성껏 끓이던 깊은 맛의 육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사장님, 육수 없으면 오늘 음식 못 만들어요. 우리 식당 음식은
다 저 육수가 기본인데. 주방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귀찮게. 그냥 저기라면 스프 있잖아. 그거 대충 풀면 그게 국물이지. 준택이 짜증을 내며 라면 박스에서 스프 몇 개를 꺼내 끓는 물에 푹푹 쏟아부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그 황당한 광경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저걸 손님상에 낸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 제육볶음 하나요. 얼큰하게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준택은 허둥지둥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불 조절도 엉망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해요? 평소 그 맛이 전혀 아니잖아요. 단골 중년 남자가 인상을 잔뜩 쓰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이 맛이에요. 손님이 오늘 입맛이 변한 거 아니에요? 준택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뭐요? 내가 여기 5년 넘게 다닌 단골인데 이 맛이 원래 맛이라고요? 아, 손님, 불만 있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드세요. 왜 장사 방해해요? 준택이 도리어 화를 벌컥 내자 손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사를 이따위로 해? 다시는 안 와요, 여기.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음식을 거의 다 남기고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택은 새벽 시장에 나갔지만 선영이 수십 년간 단골로 거래하던 상인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아줌마, 여기 무 한 박스 주세요. 10만 원입니다. 아니, 무 한 박스에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이 가격이에요. 싫으면 다른 데 가시든가. 준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재료를 샀습니다. 선영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정을 쌓으며 누구보다 좋은 재료를 싸게 구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준택은 그런 노하우를 전혀 몰랐고 엉뚱한 재료만 비싼 값에 사오기 일쑤였습니다. 사장님, 저 아무래도 그만둬야겠습니다. 주방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사모님 계실 때는 힘들어도 배울 것도 많고 보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장사가 아니라 장난이에요. 맹물에 라면 스프나 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저도 제 경력 망가져서 못하겠어요. 야,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네가 지금 그만두면. 준택이 소리를 질렀지만 주방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월급은 꼭 챙겨주세요. 이틀 후 홀 서빙을 하던 직원도 그만두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결국 식당에는 준택과 준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오빠, 나 더러워서 주방 일 못해. 기름 튀고 냄새나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박선영 쪼잔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참고 해. 남매는 서로 으르렁대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무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준택 네 식당이시죠? 부가세 신고를 하도 안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산세가 붙어서 총 550만 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부가세요? 그게 뭔데요? 아니, 사업자 등록하셨으면 당연히 신고하셔야죠. 여태 어떻게 내신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준택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겨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식당 세금 문제를 빈틈없이 처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준택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택은 현관 앞에 쌓여 있는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낼 게 많아? 준택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달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과금만 해도 500만 원? 준택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선영은 식당 수입을 꼼꼼히 관리하며 이 모든 것을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제때 처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준택은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편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들, 아무래도 며느리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우리 식당 정말 망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불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여자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준택이 애써 고함을 질렀지만 속으로는 공포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택은 혼자 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끙끙대며 수입과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준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버텨. 망한다고. 한편 선영은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입장료 10,000원으로 시끄럽고 불편한 잠자리와 씻을 곳을 해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돈 더 내셔야 해요. 카운터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툭 말했습니다. 네, 금방 낼게요. 선영은 찜질방 구석자리로 돌아와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세어보았습니다. 이제 20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겨우 때우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얼마 못 갈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선영은 찜질방 구석에 앉아 구인 광고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설거지, 건물 청소. 하지만 어딜 전화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이가 58이시라고요? 아이고,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사람 찾아요. 경력은 많으시네요. 혹시 조리사 자격증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희가 채용하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선영은 지난 30년 동안 식당을 반석 위에 올리며 쌓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종이 한 장의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 정말 어쩌지. 선영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찜질방 한 구석 탕 입구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들, 그거 들었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다던 그 준택네 식당 있잖아. 요즘 완전 망해가고 있대. 어머, 진짜? 거기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거기 사모님이 집 나갔다며? 글쎄,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나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에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구박당해서 나갔다던데? 선영은 두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가시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기가 그 고생에서 일으킨 식당을 그렇게 버리고 나가면 어떡해. 바보 같아, 정말. 맞아.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지, 뭐.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만 가야 해. 선영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은 문득 번개처럼 중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차, 어머니 비법 노트. 그걸 그냥 두고 왔잖아. 너무 급하게 집을 나오느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겨두었던 그 소중한 노트를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안 돼. 어떡하지?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지옥 같은 시댁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 노트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차가운 찜질방 바닥에 누워 소란스러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준수야, 우리 아들, 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아들 생각이 나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수가 혹시 자신을 원망하며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아, 어떻게든 길이 있을 거야. 선영은 얇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선영이 집을 나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준택의 식당 매출은 그야말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식자재비 도대체 언제 주실 거예요? 더는 못 기다려요. 사장님, 월세가 2달째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해결 안 하시면 법대로 합니다. 준택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아, 이러다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겠다. 아무래도 그 며느리가 분명 뭔가 더 숨겨놨을 거야. 시어머니 최 여사가 준택의 방으로 들어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숨겨놔, 엄마? 그 독한 년이 식당 맛을 낸 그 비법 말이다. 분명 어디 숨겨뒀을 게 뻔해. 며느리 방을 샅샅이 뒤져보자. 있어도 가져갔겠지. 뭐,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준택과 시어머니는 당장 선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옷장과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젖히며 물건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길 봐. 시어머니가 옷장 맨 안쪽 칸 낡은 이불 더미를 뒤적이다가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준택이 상자를 거칠게 열자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손때 묻은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준택이 공책을 펼치자 첫 장에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선영아. 이 비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귀한 손맛의 비밀이란다. 그 아래로 각종 양념의 비율과 조리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야. 찾았다. 엄마,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 시어머니가 공책을 빼앗아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허허, 멍청한 년. 이런 보물단지를 그냥 두고 갔어. 정말 바보 같은 년이야. 준택이 비법 노트를 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장 주방장을 새로 구해야겠어. 돈 좀 비싸게 주더라도 실력 있는 놈으로 데려와야지. 그래, 어서 그렇게 해. 이 노트만 있으면 금방 예전처럼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질 거야. 그날 밤 11시 시끄러운 찜질방 구석에 누워있던 선영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선영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잘못했다고 돌아와 달라고 사과하려는 걸까? 선영은 아주 작은 기대를 품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푸아, 박선영, 지금 어디야? 꼴 보아하니 그 시끄러운 찜질방 구석이구만. 아주 거짓골이 따로 없네, 거짓골. 수화기 너머로 준택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의 가슴에 피어났던 작은 기대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날 조롱하겠다고 전화한 거야? 야, 너 이거 똑똑히 봐. 이거 보라고. 준택이 갑자기 핸드폰 화면을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화면 가득 준택이 선영의 비법 노트를 들고 약 올리듯 흔들어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네가 그 멍청하게 두고 간 보물이다. 보물. 이걸 두고 가다니. 이 바보 같은 년아. 준택이 노트를 활짝 펼쳐 화면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네가 목숨처럼 아끼던 네 어머니 비법 노트. 이걸 그냥 두고 가다니. 정말 한심하지 않아? 푸아. 선영은 모욕감으로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노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 같은 건 털끝만큼도 필요 없어. 이 노트만 있으면 나도. 아니, 누구든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준택이 세상을 다 가진 듯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선영이 차분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준택의 웃음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해보라고. 그 노트 가지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야,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당장이라도 이 노트 가지러 다시 기어들어오고 싶지? 그렇지? 준택이 집요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노트가 당신한테 있어도 상관없어. 당신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절대 내 손맛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선영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그깟 손맛 같은 게 어디 있어. 이 멍청한 여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생각해. 선영은 더 이상 이 추악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박선영, 너 지금 내 말 안 들. 찰칵. 선영이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요란했던 핸드폰 화면이 꺼지자 찜질방의 어둠과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두 손을 펼쳐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에는 수만 번의 정성과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진짜 비법은 여기 있어. 내 마음과 내 손에 아무도 훔쳐갈 수 없어. 선영은 두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의 소란스러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찜질방의 희미한 불빛이 선영의 젖은 눈가에서 작게 깜빡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얇은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굳은 의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준택은 비싼 돈을 주고 베테랑 주방장을 고용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부터 뭘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여기 이 노트 보세요. 이 노트에 적힌 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이게 레시피 노트로군요. 일단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방장이 노트를 넘기며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주방장의 표정이 점점 미묘해졌습니다. 된장찌개 육수, 멸치 한 줌, 다시마 2장, 무 적당량, 아니, 한 줌이 정확히 몇 그램이야? 적당량은 또 얼마큼을 말하는 거냐고? 주방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일단 대충 짐작으로 재료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육수를 끓이고 된장을 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적당히 끓인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 정확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10분? 20분? 에이, 모르겠다.
대충 15분 정도 끓여볼까? 주방장은 시계를 보며 15분을 끓였습니다. 자, 됐다. 어디 맛을 좀 볼까? 주방장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지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료는 다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밍밍하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선영은 지난 30년간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성을 다해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날그날 재료의 상태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불 조절, 재료를 넣는 순서와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저어주는 손길까지 그 모든 것이 음식에 스며들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숫자로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은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예전처럼 맛있게 해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오늘부터 더 맛있을 겁니다. 주방장이 노트대로 만든 된장찌개를 손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손님은 기대하며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그대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밍밍하고 역한데 예전 그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적힌 대로 똑같이. 됐어요. 여기 맛있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맛이네. 도저히 못 먹겠어요. 손님이 화가 나서 숟가락을 탁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손님, 잠깐만요. 준택이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손님은 이미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비법 노트대로 만들었는데 왜 맛이 이래? 준택이 주방장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사장님, 이 노트에 적힌 대로 했는데도 그 맛이 안 나옵니다. 한 줌 적당량 이런 식이라 정확한 계량이 안 되어 있어서. 뭐, 그럼 네가 알아서 맞춰야지. 경력이 15년이라며. 그것도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방장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러 번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깊은 손맛을 도저히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여기 맛 왜 이래요? 예전엔 정말 맛있었는데. 손님들의 불평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고 음식을 반이나 남기고 가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노트대로는 그 맛이 안 납니다. 제 생각엔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주방장이 결국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빠져?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실력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 준택이 모든 책임을 돌리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 노트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죠. 주방장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이틀 후 선영은 결국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길거리를 헤맨 탓에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고작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네. 선영은 텅 빈 눈으로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가야겠다. 선영은 마지막 남은 돈을 전부 털어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 한 장을 샀습니다. 3시간을 달려 겨우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다시피 옮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작은 비석 하나가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차가운 비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선영이.
선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물려주신 그 비법도 다 빼앗기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선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석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아. 너무 무섭고 힘들어. 산 아래서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서럽게 바스락거렸습니다. 혹시 선영이 아니니? 그때 등 뒤에서 믿을 수 없이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퉁퉁 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품이 있는 여인이 꽃다발을 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선영이 맞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저를 아시는 분이세요? 선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여인을 힘겹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야, 진명옥. 너희 어머니 친구 진명옥이잖아. 어릴 때 선생님하고 따랐잖아. 기억 안 나? 아, 진 선생님. 선영의 눈에서 멈췄던 눈물이 또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 있던 늘 다정했던 진 선생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매년 이맘때 이렇게 찾아온단다. 진 선생이 꽃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고 선영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몰골이 왜 이래? 진 선생이 선영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영은 목이 메어 차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니에요. 몸은 괜찮아요.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지옥 같던 시댁에서 받았던 모진 구박과 신우이에게 뺨을 맞았던 그날의 치욕, 그리고 남편의 끔찍한 배신과 집을 뛰쳐나온 일, 마지막으로 비법 노트까지 빼앗긴 일까지. 진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묵묵히 선영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모진 세월을 혼자 어떻게 견뎠어. 우리 선영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저 어떡해요? 아니야. 무슨 그런 서러운 소리를 해. 너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어. 진 선생이 선영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저한테 뭐가 남았어요? 너희 어머니의 진짜 비법은 그깟 종이에 적힌 게 아니란다. 바로 너의 이 손과 네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그건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만의 보물이야. 진 선생이 선영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영은 진 선생의 품에서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영아, 울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진 선생이 선영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요, 선생님? 내 연구실. 너 지금 갈 데 없잖아. 당분간 나랑 같이 지내면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하지만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폐를 끼쳐요. 무슨 소리. 이럴 때 내가 안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라고. 어서 가자. 진 선생은 선영을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아담한 한옥 건물이 있었고 현판에는 전통음식 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고 지내는 연구실이야. 들어가자. 진 선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긋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과 각종 조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방을 네가 쓰렴.
작지만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진 선생이 작은 방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흐흑. 선영은 따뜻한 방바닥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뚝 그쳐. 이제 울지 마. 여긴 너를 구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진 선생이 선영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선영아, 오늘부터 나랑 같이 천천히 요리해보자.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네, 선생님. 선영은 오랜만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썰기 위해 칼을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손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괜찮아, 선영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야. 급할 것 하나도 없어. 너는 지금 요리 기술을 되찾는 게 아니야. 네가 잊고 있던 너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해. 진 선생이 선영의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선영아, 너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넌 지난 30년간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손님을 위해 음식만 만들었잖아. 단 한 번이라도 너 자신을 위한 음식을 만든 적 있어? 진 선생의 말에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거야. 알았지? 진 선생과 선영은 함께 따뜻한 죽을 쓰고 향긋한 나물을 무치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자, 어서 먹어봐. 네가 너를 위해 만든 첫 번째 음식이야.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며 참았던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왜 울어? 맛이 없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진 선생이 선영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 맛을 잊지 마. 그렇게 선영은 진 선생과 함께 나물을 무치고 된장을 담그며 조금씩 자신을 치유해 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하던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작은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선영의 레시피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을 기초로 하되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맛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선영의 손맛이 완벽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 선생의 연구실을 찾는 사람들이 선영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는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나물 향이 정말 살아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어머, 저는 그냥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선영이 오랜만에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겸손하시긴. 정말 음식에서 깊은 정성이 느껴져요. 꼭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밥 같아요. 그 손님의 말 한마디에 선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아니야. 원래 네 안에 있던 귀한 보물을 꺼낸 것뿐이야. 선영과 진 선생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진짜 모녀 같은 깊은 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향긋한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네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 저한테는 선생님이 꼭 저희 엄마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 선생이 선영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영아, 너한테 제안할 게 하나 있어. 네, 제안이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사실 내가 잘 아는 건물주가 있는데 마침 길목에 작은 가게를 하나 내놓았다고 하더구나. 혹시 네 이름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가게 말씀이세요? 선영의 가슴이 순간 쿵 하고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지난 상처 때문에 겁도 나겠지. 하지만 이대로 내 연구실에만 있을 순 없잖아. 선영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처럼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운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동시에 박선영 이름 석자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도 솟아올랐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어 결심이 선 눈빛으로 진 선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무섭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선영아.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진 선생이 선영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네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그렇게 선영은 작은 한정식 가게를 열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고 메뉴를 구성하고 정갈한 인테리어를 상의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뭐로 할까? 뭔가 따뜻한 이름이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밥상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밥상? 아주 좋아. 따뜻하고 정겨운 이름이네. 선영은 밤마다 선영의 레시피 수첩에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연구실 마당의 매화꽃이 향기롭게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꽃을 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진 선생의 든든한 도움으로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곳을 정성껏 하나하나 자신의 손길로 채워나갔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테이블 6개와 소박하지만 정갈한 그릇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개업 첫날 찾아온 손님은 안타깝게도 단 3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실망하지 않고 그 3팀의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꼭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한 중년 남자 손님이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선영이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진심이 담긴 음식은 천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다더라.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진다는 칭찬이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에 혼자 사는 노인들과 지친 직장인들이 단골 손님이 되어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매일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 오늘 무가 정말 좋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럼 무 한 박스 주세요. 네. 맨날 이렇게 부지런히 오시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걸로 챙겨드릴게요. 선영은 상인들과 정을 쌓으며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는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향긋하게 나물을 무치고 손님 맞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듯 시달리며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이 원해서 하는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선영은 진심으로 행복한 마음을 담아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6시 가게 문이 딸랑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밥상입니다. 선영이 반갑게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망설이듯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준수였습니다. 엄마. 준수가 어색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수야,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선영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 준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앉아라. 선영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수를 안쪽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준수는 자리에 앉아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매콤한 제육볶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각종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여기 식기 전에 천천히 먹어라. 선영이 밥상을 준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응, 고마워, 엄마. 준수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려 밥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홀에서 다른 손님들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온 신경은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밥을 한 숟가락 겨우 떠서 입에 넣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마 아는 척하지 못하고 애써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그렇게 울먹이며 밥을 먹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쪽을 향해 몰래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영과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수는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 황급히 핸드폰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준수야, 지금 뭐하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자 온 거 보려고. 준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차마 아들을 다그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선영이 급한 재료를 사러 잠시 가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금방 앞에 시장 좀 다녀올게. 너 가게 좀 보고 있어. 알았어. 엄마 다녀와. 선영이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준수는 재빨리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선영의 레시피라고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펼쳤습니다. 준수는 손을 벌벌 떨면서도 핸드폰 카메라로 노트의 페이지를 미친 듯이 하나하나 찍어 나갔습니다. 마음이 급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촬영을 끝내고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페이지가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준수는 당황해서 급하게 페이지를 펴려다 그만 노트의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오시면 어떡하지? 준수는 어떻게든 원래대로 정리하려 했지만 초조한 마음에 손만 더 떨렸습니다. 결국 준수는 노트를 대충 선반에 던져두고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나 급한 일 생각나서 먼저 갈게. 밥 잘 먹었어. 준수는 도망치듯 허겁지겁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준수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와 주방을 정리하다가 레시피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다 바뀌었지? 구겨지기까지 했네. 선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분명 자신은 항상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해뒀는데 페이지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어젯밤의 CCTV 녹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되돌리자 자신이 가게를 비운 사이 준수가 주방에 들어가 노트를 미친 듯이 촬영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수야, 어떻게 나한테? 선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가슴을 세차게 쥐어뜯었습니다. 선영의 처절한 절규가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날 이렇게 배신하다니. 선영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부서져라 벌컥 열렸습니다. 야, 박선영, 너 여기서 이따위 장사나 하고 있었어? 신우이 준이가 쏜살같이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선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오빠 가게를 그 꼴로 망쳐놓고 너 혼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준이가 악을 쓰며 선영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이 굴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바닥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오빠는 내가 망하게 한 게 아니야. 스스로 망한 거지. 뭐라고? 이게 진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이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이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감히 네가 지금 우리 오빠한테 무능하다고 했어. 나가. 여긴 내 가게야. 너희 집 부엌이 아니라고. 선영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이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벙찐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뺨을 맞아도 반항 한번 못하던 그 올케가 아니었습니다. 준이는 그 기세에 눌려 당황했습니다. 너 아주 딴 사람이 됐구나. 독해졌어. 그래. 너희 덕분에 변했어. 다시는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선영이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당장 나가. 준이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영은 문에 기대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을 감추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준택은 준수가 찍어온 레시피 사진을 받아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제 우리 식당 다시 대박 날 수 있어. 아빠, 나 아무래도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준수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놈아, 네가 아주 큰일 한 거야. 우리 집안을 살린 거라고. 준택은 당장 주방장을 불러 그 레시피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자, 이거 봐요. 이게 진짜 비법이야. 이번엔 이대로만 만들면 돼. 이대로만. 주방장이 사진에 적힌 대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선영의 그 깊은 손맛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그 맛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네요. 뭐, 또, 아니, 비법이 여기 다 적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안 돼? 준택이 완성된 음식을 집어던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홀에서 선영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선영이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선영의 몸이 위태롭게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콰당, 쨍그랑,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장님, 어머 세상에, 사장님 쓰러지셨어. 손님들이 모두 경악하며 벌떡 일어나 선영에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뒤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진 선생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선영아, 박선영. 진 선생이 선영을 안아 일으키려 했지만 선영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누가 119 좀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요. 진 선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한 손님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고 10분쯤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선영의 맥박과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과로인 것 같아요. 요즘 가게 일 때문에 너무 무리했어요. 진 선생이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선영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진 선생도 황급히 함께 구급차에 탔고 가게 문을 닫을 경황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선영을 급히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피 말리는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예요. 우리 선영이 괜찮은가요? 진 선생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한꺼번에 겹쳐서 쓰러진 겁니다.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대로 조금이라도 계속 무리하면 정말 큰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진 선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네.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양제 계속 맞으면서 꼼짝 말고 푹 쉬어야 해요. 진 선생은 병실로 옮겨진 선영의 곁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선영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정신이 좀 드니? 괜찮아? 가게는요, 손님들은 어떡해요? 선영이 링거를 맞은 손을 움직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해놨어. 당분간 문 닫고 네가 다 나을 때까지 푹 쉬는 거야. 알았지? 하지만 선생님, 그러다 가게를 또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요. 선영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네 건강이 먼저야. 가게는 내가 잠시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 진 선생이 선영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요? 조금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선영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선영아.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편 준수는 집을 나와 어두컴컴한 PC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시간 다 됐는데요. 연장하실 거예요? 카운터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10,000원 더 충전해 주세요. 준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사흘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PC방에서 게임으로 밤을 새우며 살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게임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준수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준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너 어디야? 당장 안 불면 너 학비고 뭐고 다 끊어버릴 줄 알아. 준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아, 나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엄마를 팔아넘기다니. 준수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준수는 게임을 끄고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무심코 어머니의 밥상을 검색하자 몇 개의 방문 후기가 떴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눈물 날 뻔. 진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밥 같아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반찬도 다 맛있고 또 가고 싶어요. 준수는 리뷰를 하나하나 읽다가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일부러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쪽지가 붙어 있던데 사장님이 편찮으시다고. 준수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왜? 준수는 손을 떨며 급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동네 주민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사장님이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유유당분간 가게 문 닫는다고 해요. 얼른 나으셨으면. 엄마가 쓰러졌다고? 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엄마를. 준수는 PC방을 미친 듯이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정문 앞까지 와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얼굴로 엄마를 봐. 내가 엄마를 배신했는데. 준수는 병원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PC방으로 돌아온 준수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준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얼굴은 금세 반쪽이 되어 갔습니다. 머리는 기름져 떡이 지고 눈은 퀭하게 푹 꺼졌습니다. 준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사흘 후 준택은 준수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수소문 끝에 PC방을 찾아냈습니다. 저기요. 여기 강준수라는 학생 있나요? 아, 저기 구석에 모자 쓰고 앉아 있는 애요? 준택이 준수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자 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 새끼가 여기가 네 집이야? 당장 안 일어나. 집에 왜 안 들어와? 준택이 다짜고짜 준수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켰습니다. 나 집에 못 가. 뭐? 네 집인데 왜 못 가? 준택이 준수를 PC방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준수를 거칠게 앉힌 준택은 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네 엄마를 배신해서 네 엄마가 쓰러진 거야. 알고 있어? 뭐라고?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니네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다 너 때문이야. 아빠 진짜였어? 엄마가 나 때문에. 준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네 잘못이지. 넌 엄마를 배신한 천하의 나쁜 놈이야. 준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 지금 사과로 될 것 같아? 네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준수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준택을 매달리듯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준택이 그제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뭔데, 그게 뭔데, 아빠, 뭐든지 할게. 네 엄마를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엄마를 집으로? 준수가 고개를 들어 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식당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족도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돌아올 리 없잖아. 아빠가, 할머니가, 고모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설득해야지. 네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울면서 빌면 엄마가 마음이 약해져서라도 돌아올 거야. 준택이 준수의 죄책감을 더욱더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엄마한테 얼굴도 못 들겠어. 그럼 어쩔 건데? 평생 이렇게 죄책감 안고 살 거야? 엄마 쓰러진 게 다 네 잘못인데 이대로 병원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준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준수의 머릿속에 병원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레시피를 훔친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 덮어주려 했던 어머니. 아빠, 나 이제 알겠어. 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그래, 엄마 설득하러 갈 거지? 아빠가 지금 나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준수의 텅 비었던 눈빛이 경멸과 분노로 달라졌습니다. 뭐, 이 자식이 거짓말? 엄마가 집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빠는 또 엄마를 괴롭힐 거고 지금처럼 자기만 생각할 거야. 이 새끼가 지금 미쳤나?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준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2번 다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엄마한테 가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진짜 사과하러 갈 거야. 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강준수, 너 거기 안 서? 당장 앉아. 하지만 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준택은 텅 빈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기랄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끝이야. 일주일 후 선영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 진 선생의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 선생이 무거운 표정으로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네 아들 준수, 그 애가 PC방에서 지낸다는 소리를 들었어. 준수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 며칠째 씻지도 않고 PC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걱정들이 많아. 어느 PC방이래요? 당장 알려주세요. 역 앞에 있는 제일 큰 PC방이라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선영은 당장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어딜 가려고. 아직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진 선생이 놀라 선영을 말렸습니다. 선생님, 저 당장 아들을 봐야겠어요. 선영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 역 앞 PC방으로 향했습니다. PC방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탁한 담배 연기와 맵고 짠 라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시간이요? 카운터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 강준수라는 학생 있나요? 아, 강준수요? 직원이 PC방 안쪽 어두운 곳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
컴컴한 곳에 준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기름져 떡이 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며칠째 씻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준수야. 선영이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수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해? 준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준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수야, 엄마 손 좀 잡아줄래? 선영이 자신의 손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준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줄 이야기가 있어. 엄마, 나는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들어봐. 선영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넌 혹시 아니?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고모가 손님들 다 보는 식당 한가운데서 엄마 뺨을 때렸어. 그런데 네 아빠는 그걸 보고도 웃으면서 구경만 했어. 준수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랑 아빠는 엄마 방을 샅샅이 뒤져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비범 노트를 훔쳐갔어. 그걸로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엄마는 지난 30년 동안 그 집에서 식모나 다름없이 일했어. 단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어. 선영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말을 듣는 준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너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만은 이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엄마, 나 정말. 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이용한 거지? 엄마한테 와서 레시피 훔쳐가라고. 엄마를 배신하게 만들려고.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네가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엄마 레시피 노트를 촬영한 거. 준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지? 엄마를 배신했어. 아니야. 너는 아직 어린 아들일 뿐이야. 널 그렇게 만든 아빠한테 잘못이 있어. 준수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시켜서 아니야. 변명 안 해. 다 내가 나쁜 놈이야. 준수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선영이 황급히 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준수야. 다 괜찮아. 이제 아빠한테서 그 지긋지긋한 집안 사람들한테서 엄마가 널 지켜줄게. 엄마, 흑. 준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더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힘든 짐을 안겨줘서. 모자는 PC방 구석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준수가 겨우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준수야, 나 학교 휴학하고 엄마 가게에서 일 도울래. 다시는 엄마 혼자 쓰러지게 하지 않을게. 아니야, 아들. 학교는 다녀야지. 엄마, 나 지금 학교 다닐 정신이 아니야.
딱 1년만. 휴학하고 엄마 도울게. 그 다음에 다시 복학할게. 준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괜찮겠니? 응. 이제 내가 엄마 지킬 거야. 내가 꼭 약속해. 선영은 아들의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나 너무 찝찝해. 씻고 싶어. 준수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선영과 준수는 PC방을 나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준수는 먼저 샤워를 하고 선영이 챙겨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전과는 다른 사람다운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다 씻었어. 아이고, 그래. 이제야 내 아들답니다. 선영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수야, 너도 이리 와봐. 준수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선영이 깨끗한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둘러봐. 오늘부터 너도 이 집 요리사야. 엄마, 나 요리 하나도 못하는데. 괜찮아. 엄마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게. 모자는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먹을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보자. 뭐 만들 건데? 엄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와, 진짜? 나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준수의 푹 꺼졌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준수에게 칼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썰어야 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이 정도로. 응, 알겠어. 이렇게? 고기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야 양념이 잘 빼는 거야. 엄마, 이 정도면 돼? 좀 큰가? 아니야, 아주 잘했어. 우리 아들 소질 있네. 모자는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따뜻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수야, 어서 먹어. 많이 배고팠지? 응, 엄마. 준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 맛 맨날 먹던 그 맛이야. 그래. 엄마가 예전 생각하면서 똑같이 만들었거든. 엄마, 정말 고마워. 준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아유, 뚝. 울지 마. 이제 우리 아들 웃을 일만 남았어.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 모자는 늦은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수야, 너 혹시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사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정말? 엄마는 처음 듣는데? 응.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우리 함께 멋진 요리사가 되자. 응. 엄마, 그럼 우리 가게 이름도 바꿀까? 어머니와 아들의 식당, 어때? 어머, 좋다. 정말 좋은 이름이다.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은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다시는 절대 엄마 배신 안 할 거야. 목숨 걸고 약속해. 알아. 엄마도 이제 너 믿어.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선영과 준수는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고 힘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켜줄 단단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가게 문이 딸랑 열리고 누더기 차림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 손님을 맞이하던 선영이 그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다름 아닌 강준택이었습니다. 한때 번지르르 하던 식당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저기 여보. 준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준택이야. 흑. 우린 1년 전에 이미 이혼했어요. 남남이라고요. 선영이 경멸하듯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준택은 그 차가운 기세에 비틀거리다가 선영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니, 선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다른 손님들 보기에 흉하니까. 선영아, 제발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준택이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불쾌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도 집도 전부 다 잃었어. 빚쟁이들한테 매일 쫓기고 있어. 나 좀 살려줘, 선영아. 준택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린 준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정확히 1년하고도 몇 달 전 선영이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오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은 알거지가 될 거야. 바로 그 예언대로 준택은 정말로 비참한 알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준택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준수가 나왔습니다. 준수의 손에는 소금이 가득 담긴 하얀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준수가 묵묵히 어머니에게 다가와 소금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준수의 눈빛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호했고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건넨 소금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해줄게. 선영이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선영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소금 바가지를 준택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우수수수. 새하얀 소금이 준택의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준택의 떡진 머리와 남루한 어깨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그리고 우리 준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선영이 빈 바가지를 준택의 앞바닥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준택은 소금에 파묻힌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준수야, 저 손님 모셔다 드려. 네, 엄마. 준수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준택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준수가 차갑게 말하고 가게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준택은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가게 안 손님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사장님.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네. 손님들이 오히려 선영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늠름하게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향해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선영도 그제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던 과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매몰찼던 복수가 있은 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식당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린 그 가게는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가게 밖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저희 4명이요. 지금 앞에 대기가 15팀 정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이 집 밥 먹으려고 멀리서 왔어요. 손님들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선영과 준수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3번 테이블 된장찌개 준비됐어? 네, 엄마. 지금 바로 나갑니다. 좋아. 그럼 7번 테이블 제육볶음도 이어서 부탁해. 알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모자의 호흡은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선영이 깊은 맛의 육수를 끓이고 정갈하게 양념을 하면 준수가 재빠르게 불맛을 입혀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정신없던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드디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휴, 오늘도 정말 정신없었네. 팔다리가 쑤신다. 준수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우리 아들. 선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옆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준수가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준수, 이제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다 됐네. 아주 늠름해. 진 선생이 준수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에이, 다 선생님이랑 엄마 덕분이죠. 준수는 지난해 당당히 요리사 자격증을 땄고 이제는 어엿한 이 가게의 공동 사장이자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환하게 웃으며 선영을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가게 밖에서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 불어와 어머니와 아들의 식당 간판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석양빛에 따뜻하게 반짝이는 간판은 마치 이들의 앞날을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과 준수 그리고 진 선생은 함께 웃으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과 어머니처럼 따뜻한 스승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작은 식당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박선영은 30년간 남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선영에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비법은 종이에 적힌 레시피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드는 그 손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선영만의 것이었습니다.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선영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